탑승게이트 12번 앞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시어머니가 손가방을 메고 남편과 시누이의 어깨를 쓰다듬는 모습이 눈에 박힌다. 주변은 항공사 파란색 로고가 떠있는 광고판과 함께 아이들 웃음소리. 탑승 안내 방송이 뒤섞여 시끄러운데 나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낀다. 아이들은 시어머니에게 할머니, 비행기 언제 타? 라고 애교를 부리며 안기고 있고 시누이는 핸드폰으로 가족 사진을 찍으며 이번 여행 정말 기대되네라고 웃는다. 그때 시어머니가 손가방에서 크레파스 색깔의 항공권을 꺼내는 소리가 촉촉하게 들린다. 남편에게는 파란색, 시누이에게는 분홍색, 아이들에게는 노란색 각자 이름이 적힌 항공권이 차례로 전달되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자신의 검은색 항공권을 주머니에 넣었다. 나의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머님, 제 항공권은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지만 그래도 물어본다. 시어머니는 살짝 어깨를 으쓱이며 알았. 너는 오늘 안 간다고 생각했어? 집에서 아이들 장난감도 치우고 세탁도 해야 하잖아. 여행은 우리들만 갈 거야 라고 말했다. 마치 사전에 약속된 것처럼 태연한 톤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저도 갈 거라고 말했잖아요. 혼란스럽게 다시 물어보면 남편이 옆에서 핸드폰 화면만 쳐다보며 야? 시어머니 말에 맞춰? 우리가 갔다 올 동안 집 관리 좀 해줘. 여행 기간 중엔 걱정 안 하고 싶어라고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의 눈은 한 번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시누이도 언니.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같이 갈게. 이번엔 할머니가 계획 다 세웠어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넌 어쩔 수 없지라는 듯한 위안이 섞여 있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다시 울렸다. XXX 항공 5편 승객님.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앞으로 이끄고 남편과 시누이는 뒤따라가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들 뒤를 바라보며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나는 이 가족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찌릿한 아픔이 복부를 꽉 쥔다. 공항 출구로 걸어나가면서 겨울바람이 얼굴을 차온다. 택시를 부르고 차 안에 앉는 순간 눈물이 갑자기 주룩주룩 떨어졌다. 택시 창밖으로 공항의 밝은 불빛이 뒤로 사라지면서 슬픔 속에 갑자기 어떤 차가운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건 5년간 시어머니의 편견, 남편의 무관심, 모두를 참아왔던 나의 모습이 갑자기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택시 기어박스의 히터가 살짝 뜨거운 바람을 불어내지만 내 손가락은 여전히 차갑다. 운전사 아저씨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 음악에 맞춰 살짝 흥얼리고 있으며 뒷미러로 가끔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느껴지지만 나는 그냥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겨울 저녁의 도로는 불빛이 빛나고 교통신호가 빨갛게 멈출 때마다 앞차의 적외선 등이 눈에 찌르는 듯 했다. 그때 길가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이 지나갔다. 유리창 안에는 따뜻한 라면과 주스가 진열되어 있는데 갑자기 작년 겨울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시어머니가 밤에 배가 고프다고 말해서 나는 38주 임신 상태에서 겨울바람을 맞으며 이 편의점까지 달려왔다. 라면과 핫도그를 사들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런 건 건강하지 않아서 안 먹어라며 그냥 거실 테이블에 놔두고 대신 시누이에게야 너가 먹어라고 말했던 거다. 나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 배 아픔과 마음의 아픔을 견뎠다. 택시가 고속도로로 올라가자 창밖의 풍경이 빨리 지나간다. 남편의 모습도 떠올라 작년 내 생일 그날. 나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그가 시어머니의 전화 하나로 어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해라며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물어봤더니 그냥 시어머니가 TV를 보다가 무료한 거였다. 내가 너무 민감해라는 그의 말이 아직 귀에 남아있다. 눈물을 티슈로 닦아내고
손가락을 꽉 쥐었다. 5년 동안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시어머니의 며느리라서 해야 할 일이라는 편견. 남편의 어머니 말 잘 듣고라는 무관심. 시누이의 언니는 잘해라는 표면적인 칭찬 모두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도우미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버림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드러내는 증거였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운전사 아저씨가 안전히 들어가세요라고 말할 때 나는 잠시 답하지 못했다. 문당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다시 얼굴을 쳐도 이제는 슬픔보다는 차가운 결심이 마음속을 채웠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혼자 속으로 말하며 아파트 현관문을 밀어 열었다. 이제부터는 나의 차례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평소엔 살짝 들려오는 아이들의 떠들썩한 소리나 시어머니의 TV 소리가 하나도 없다. 어두운 복도에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형광등이 서서히 밝아지며 텅 빈 거실을 비추었다. 소파 위엔 아이들이 버린 장난감이 엉켜있고 식탁에는 어제 저녁 사용한 그릇이 아직 세척되지 않은 채 놓여있는데 이 모든 게 평소엔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시어머니가 떠들였던 장소였다. 나는 주방으로 걸어가 물컵을 들고 수돗물을 받았다. 차가운 물이 입 안으로 흘러가자 머리가 조금 더 맑아졌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수입 치즈와 아이들 먹는 아이스크림은 가득한데 나 평소 즐겨 먹는 간장게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채 구석에 버려져 있었다. 이런 세심한 차별. 나는 얼마나 많이 견뎠는지 갑자기 세어보기 쉽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안겼을 때 침대 방향으로 눈이 갔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 빛이 반사되는 걸 보았다. 과거에 시어머니가 가족 재산은 내가 관리해야 해라며 주택등기부와 은행 통장을 숨겼다는 말을 떠올렸다. 그때마다 남편은 어머니가 잘 관리해 줄 거야 라고 말하며 나의 걱정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그 관리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궁금해졌다. 손을 뻗어 시어머니 방 문을 살짝 밀었다. 책장 위엔 여러 개의 금은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나는 서투르게 하나를 꺼내보니 주택등기부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소유자란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름만 적혀 있고 결혼할 때 우리 집이라고 말했던 이 공간에 나의 존재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다. 또 다른 봉투를 열어보니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이 나왔는데 매달 일정 금액이 김민주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그건 시어머니의 외동딸 시누이의 이름이었다.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을 때 소리가 조금 크게 나서 놀랐다. 하지만 이제는 겁먹을 게 없다. 나는 주방에서 종이와 펜을 들고 거실 테이블에 펼쳤다. 첫 줄에 복수 계획이라고 적고 그 아래로 2가지 목록을 만들었다. 하나는 증거 수집 주택등기부, 은행 거래 내역, 시어머니의 비밀 이체. 다른 하나는 행동 단계 가족이 여행하는 동안 모든 문서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상담. 밤이 깊어지면서 거실의 시계 소리가 또렷해졌다. 나는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이 텅 빈 집은 지금까지는 감금하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결심을 키우는 장소가 되었다. 내일부터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속박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침 8시 경적 소리가 아파트 단지 외곽에서 들렸을 때 나는 이미 시어머니 방의 책장 앞에 서 있었다. 겨울 햇살이 베드 사이로 비쳐들어와 먼지 입자가 떠다니는데 평소엔 시어머니가 내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던 곳인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다. 책장 가장 윗칸에는 시어머니의 결혼사진과 아이들 어린 시절의 사진이 꽂혀있는 앨범이 놓여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시누이 민주가 졸업식 때 입은 예쁜 드레스 사진,
남편이 대학 축구 경기에서 상을 받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 나의 모습은 단 하나도 없다. 마지막 앨범 페이지에는 최근 아이들과 시어머니가 찍은 합사진이 있는데 나는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일 뿐이었다. 손을 아래로 내려 책장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의료보험 카드와 세금 증빙서가 엉켜 있고 두 번째 서랍에는 금은색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나는 주방 수저함 뒤에 숨겨져 있던 시어머니의 예비 열쇠곳을 꺼냈다. 지난해 시어머니가 잠금 장치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나가 복제해준 걸 그대로 놔뒀던 건데 이제는 이 열쇠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딸그락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열렸다. 서랍 안에는 여러 개의 은행 통장과 카드, 그리고 주택등기부 원본이 놓여 있었다. 주택등기부를 펼쳐보니 소유자란에 확실히 시어머니와 남편의 이름만 적혀 있고 공동 소유자란 항목은 비어 있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우리 함께 살 집이니까 내 이름도 넣을게라고 했던 말이 거짓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음으로 은행 통장을 살펴봤다. 시어머니의 주요 통장에는 매월 15일쯤 김민주라는 이름으로 300만 원씩 이체되는 기록이 연속으로 있었다. 작년 민주가 집을 구할 때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 돈이 모자라서 못 도와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매달 은밀히 돈을 보내고 있었다. 반면 나는 아이들 학원비를 내기 위해 여유가 없을 때 시어머니는 내가 직장을 그만둔 거라 책임져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이 모든 문서를 복사하기 위해 사무실로 갔다. 프린터가 찍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문당 복사본을 3개로 나누어 서류 봉투에 넣고 하나는 가방 속에 넣고 다른 하나는 서랍 안에 숨겼다. 마지막 하나는 변호사에게 보낼 준비로 우체통에 넣을 계획이었다. 오후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이 증거로 주택분할 청구나 이혼 관련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겨울 햇살이 아주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제는 뒤돌아갈 길이 없지만 앞으로의 길은 점차 밝아지고 있었다. 오후 3시. 나는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은 증거 복사본을 정리하던 중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김순자 님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라는 SNS 알림이 떴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그래도 화면을 눌렀다. 첫 번째 사진은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합사진이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안경을 올리고 웃고 있고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팔을 두르고 있으며 시동생 민주는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셀카를 찍고 있었다. 바다가 푸르고 하늘이 맑아 보이는데 그 사진 속에는 나의 자리가 하나도 없다. 게시물 글씨는 행복한 가족여행. 아이들 웃는 모습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 하트 2개였다. 두 번째 사진은 저녁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큰 해산물 뷔페 테이블 위에 크림 파스타와 생선 요리가 가득 놓여 있고 아이들은 샴페인 잔, 물로 채워진 을 들고 치즈 라고 외치고 있었다. 민주는 오늘 저녁 정말 맛있어 할머니 감사해 라는 댓글을 달았고 남편은 내일은 수영장 갈 거야 라고 답변했다. 아무도 집에 혼자 있는 아내 며느리에 대해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세 번째 사진은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이 예쁜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기뻐하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평소 집에서 보여준 것과 완전히 달랐다.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먹는 것만 생각해? 공부해라고 소리치던 시어머니가 여행에서는 아이들 기분에 맘대로 따라주고 있었다. 이 차별적인 태도를 보면 나는 결국 이 가족에서 외부인으로만 취급받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휴대폰을 놓고 주방으로 갔다. 물을 마시며 거울을 보니 눈가가 살짝 붉어 있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크게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나를 비하할 수 있을까?
남편은 왜 나의 존재를 계속 무시할 수 있을까? 민주는 왜 언제나 시어머니 편에 서 있을까? 거울 앞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손을 꽉 쥐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속아있지 않는다. 혼자 속으로 말하며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SNS 게시물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뒤 변호사에게 보냈다. 이 사진들도 시어머니의 차별적 태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냈고 금방 네. 가족 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제는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SNS의 그 행복한 모습은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었고 복수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 그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보여주는 날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족이 돌아오는 하루 전 아침 9시. 햇살이 거실 창문을 가득 채웠다. 나는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모든 증거 복사본을 손에 쥐고 한 번 더 확인했다. 은행 거래 내역에는 시어머니가 매월 300만 원을 시동생 민주에게 보낸 날짜를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했고 주택등기부 복사본에는 소유자란 항목을 빨간색으로 둘렀다. 각 문서마다 번호를 매기고 폴더에 넣었는데 손가락이 복사지의 거친 질감에 닿을 때마다 과거의 억울함이 살짝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결심으로 바꿨다. 주방 서랍에서 투명 테이프와 가위를 꺼냈다. 계획은 거실 소파 뒤쪽의 흰색 벽에 증거를 붙이는 것이었다. 그곳은 가족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는 곳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SNS 스크린샷을 붙였다. 시어머니가 올린 행복한 가족 여행 글과 함께 나 없는 가족 사진. 민주가 맛있는 저녁이라고 올린 해산물 뷔페 사진. 테이프를 살짝 떼는 찰칵 소리가 조용한 집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다음으로 은행 거래 기록 사본을 붙였다. 2024 03 문서 15 김순자 김민주 300만 원 2024 04 15 김순자 김민주 300만 원 매월 똑같은 금액이 이체된 기록을 세로로 나열했고 맨 아래에는 총 이체 금액 3 600만 원이라고 손으로 적었다. 주택등기부 복사본은 가장 큰 사이즈로 프린트해서 벽 중앙에 붙였는데 소유자 이름 부분이 눈에 확 띄도록 했다. 벽을 다 붙이고 뒤로 물러나서 확인해보니 모든 증거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비밀 이체, 나를 제외한 가족의 행복, 나에게 닫힌 재산 권리. 이 벽은 그동안 나의 모든 위굴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거다. 오후에는 거울 앞에서 대화를 연습했다. 어머님, 이 거래 기록 좀 봐주세요. 민주에게 매월 돈을 보내셨죠? 여보, 주택등기부에 제 이름이 왜 없어요? 결혼할 때 함께 살자고 말했잖아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점차 차분해졌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표정을 보며 분노하지 말고 증거만 제시하자고 속으로 다짐했다. 저녁에 모든 준비를 마쳤다. 폴더에 있는 원본 증거를 가방 안에 넣고 이혼 청구서 초안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창밖을 보니 해가 서서히 지고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다. 내일 이 시간에는 이 집에 가족이 돌아올 것이고 이 벽에 붙은 진실이 그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잠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벽을 쳐다봤다. 이제는 뒤돌아갈 길이 없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오후 4시 17분. 현관문 옆에 인터폰이 갑자기 울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을 살짝 멈췄다. 인터폰 화면을 보면 시어머니가 아이들 손을 잡고 남편이 큰 수화물을 들고 시누이 민주가 작은 가방을 메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여행 태도가 아직 남아있는 환한 표정으로. 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나왔을 때
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겨울바람이 살짝 새 들어오면서 시어머니가 사온 해외 향수 냄새가 코를 스쳤다. 문을 완전히 열자마자 민주가 가장 먼저 들어왔다. 집안 왜 이렇게 어두워? 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조명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거실 벽에 붙어있는 모든 게 갑자기 밝게 드러났다. 민주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그녀의 눈은 벽에 붙은 SNS 스크린샷과 은행 거래 기록을 쳐다보며 점차 커졌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다. 민주아, 뭐 하는 거야? 수화물 좀 들어오게.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다가 민주의 뒤를 봤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수화물이 쿵 한 소리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녀의 눈은 벽중앙에 붙은 주택등기부를 향해 쏠렸고 팔을 떨며 누가 이런 걸 해놨어? 라고 소리쳤다. 아이들도 할머니, 왜 소리치세요? 라고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말도 들리지 않는 듯 벽만 쳐다보았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큰 수화물을 들고 들어왔다.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시어머니와 민주의 반응을 보고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다. 그의 시선이 벽으로 옮겨갔을 때 수화물을 놓는 손이 떨렸고 입술을 여러 번 움켜쥐며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소파에 다시 앉아 커피를 살짝 마셨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모였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긴장하지 않았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평온한 톤으로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려 했다. 이거 지워버려. 라고 소리치며 벽에 붙은 사진을 떼려 하자 민주가 엄마, 잠깐. 이라고 붙들었다. 민주의 눈에는 두려움과 당황이 섞여 있었고 남편은 그냥 벽을 쳐다보며 입을 열고 닫았다. 아파트 안에는 갑자기 죽은 듯한 침묵이 깔렸다. 오직 창밖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 소리와 시어머니의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들렸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돌려받아야 할 첫 번째 충격이었다. 그들의 거짓된 행복을 꺼내놓은 충격. 시어머니가 민주에게 붙들린 팔을 헤집으며 이거 다 거짓말이야. 누가 내가 이런 심술궂은 짓을 하게 했어? 라고 소리치지만 그의 얼굴은 빨갛게 확 붉어졌고 눈동자는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다. 결코 거짓이라는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진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이 명확했다. 남편이 나에게 다가와 이게 뭐 하는 거냐? 시어머니도 속상하잖아. 잠시 방으로 들어가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나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살짝 피했다. 여보, 지금은 방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해. 라고 평온한 톤으로 말했지만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갑자기 피해가 버렸고 발을 조금 뒤로 물러났다. 거짓말. 그럼 이건 뭐예요? 나는 가방에서 은행 통장 원본 복사본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내밀었다. 매월 15일. 민주님 계좌로 300만 원씩 이체하셨어요. 작년 민주님께서 집을 구할 때 어머님은 우리 가족 돈이 모자라서 못 도와준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 3년 동안 총 800만 원은 뭐예요? 시어머니가 복사본을 쳐다보자 입술을 깨물고 그건 민주가 어려워서 좀 도와준 거지? 우리 딸이니까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항변했다. 잘못된 건 없어요. 하지만 왜 나에게는 아이들 학원비 50만 원을 달라고 할 때 내가 직장을 그만둔 거라 책임져라고 말하셨어요? 민주님은 직장도 있고 결혼도 안 했는데 매월 300만 원을. 저는 아이들 키우는 막내며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차별이 아니에요? 나는
다시 주택등기부 원본을 펼쳤다. 여보, 이거 봐요. 결혼할 때 우리 함께 살 집이니까 내 이름도 넣을게라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엔 어머니와 여보 이름만 있어요. 저는 이 집에서 5년 동안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다 처리했는데 소유자로서의 권리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정상인가요? 남편이 등기부를 쳐다보며 그건 당시 시어머니가 부부싸움이 나면 곤란해라고 해서 미룬 거야? 나중에 추가하려 했는데 잊어버렸어라고 변명했다. 잊어버렸다. 5년 동안 매번 말할 때마다 나중에라고 했어요. 그런 거짓말 계속 믿어야 됐어요. 나의 목소리는 살짝 높아졌지만 분노보다는 지친 슬픔이 섞여 있었다. 민주가 언니, 그만해. 엄마도 잘못했지만 가족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우는 게 안 좋잖아라고 말하며 눈을 젖혔다. 가족. 민주아, 너는 매월 엄마에게서 300만 원 받으면서 나는 혼자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처리할 때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너는 내가 힘들어할 때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오직 엄마 편에 서 있었어. 이제 왜 가족이라고 말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래. 나는 내가 싫어. 내가 와서 우리 가족이 불화가 생기고 민주도 마음 편히 못 산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라고 소리쳤다. 그런 말을 듣고 나는 오히려 평온해졌다.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는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이혼 청구서 초안을 꺼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증거는 모두 여기에 있고 변호사님과도 상담했어요. 주택분할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청구서를 테이블에 놓았다. 시어머니와 남편. 민주의 표정은 하나같이 충격에 젖었다. 그들은 아마도 나가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할 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 순 없다. 나는 오직 내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혼 청구서가 거실 테이블에 놓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려다 민주가 붙들어졌다. 이년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잖아. 나한테 뭐가 미안해서 이러는 거냐? 라고 소리치지만 눈물이 주룩주룩 떨어졌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패배감과 당황감일 뿐이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5년간 쌓아온 모든 억울함을 차례로 꺼냈다. 어머니,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당신은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다 들어야 해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모두 처리했어요. 38주 임신할 때도 겨울밤에 당신이 배고프다고 말하면 편의점까지 달려갔고 아이들 아파서 밤에 병원에 갈 때도 혼자 갔어요. 당신은 한 번도 저를 대신해주거나 수고했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건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 시어머니가 울며 항변하지만 목소리는 점차 약해졌다. 해야 할 일. 그럼 민주님은 왜요? 민주님은 이 집에서 한 번도 설거지나 빨래를 안 했어요. 매번 와서는 언니, 이거 좀 해줘 언니. 저거 사다 줘라고 시키고 당신은 둘이 민주는 아직 어려워라고 말하셨어요. 민주님은 제보다 2살 어리지만 왜 저는 어른이고 민주님은 어린이인 거예요? 그건 바로 편견이 아니에요?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작년 제가 급성 복막염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 당신은 시어머니가 TV 드라마 끝나기 전까지 갈 수 없다고 말해서 3시간 뒤에 왔어요. 저는 혼자 주사 맞고 수술 동의서도 혼자 서명했어요. 그때 당신은 어머니가 외롭다고 말했어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 당신은 시어머니의 TV 드라마가 더 중요했어요? 남편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라고 속삭이지만 그의 눈은 나를 바라보지 못했다. 미안해.
5년 동안 그런 미안해가 수백 번, 수천 번 있었어요. 하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이번 여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까지는 함께 갈 거다고 말하다가 공항에서 갑자기 너는 안 간다고 말했잖아요. 그건 버림이 아니라 나를 가족으로 인식하지 않는 증거예요. 민주가 언니. 그래도 가족이잖아. 이렇게 갈라지면 아이들 불쌍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눈을 젖혔다. 가족. 민주아. 너는 매월 엄마에게서 300만 원 받으면서 나는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도 못할 때 한 번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엄마가 나를 제외하고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울 때 넌 알았잖아? 그럼 왜 한 번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건 방관이자 공모 아니에요?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깔렸다. 시어머니는 자리를 잡고 울고 남편은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였고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들은 아마도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꼬집히는 걸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가족의 편견과 무관심, 방관에 참을 수 없어요. 나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5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맞는 며느리, 남편의 편안한 아내, 민주의 도우미로 살았어요. 하지만 나 자신으로는 한순간도 살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요. 남편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너를 잘 대해줄게. 이혼하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무릎을 꿇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진지한 표정이 있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오히려 웃었다. 여보, 너의 미안해는 늦었어요.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 시어머니도 며느리.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너를 딸처럼 대해줄게. 아이들도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되잖아. 이혼하지 말라고 말하며 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살짝 밀어냈다. 어머니,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안 돼. 여기는 제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없는 공간이니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눈을 젖혀 있었다. 아마도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일부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냥 이제 서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알려줬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이혼 청구서와 주택분할 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이 증거들로 볼 때 주택분할과 아이들의 양육권은 당신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해줬다. 전화를 끊고 나는 아이들 방으로 갔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쉬고 있었다. 엄마가 이제부터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라고 속으로 말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오후에는 짐을 정리했다. 나의 옷과 아이들의 물건, 그리고 이 5년 동안 소중히 간직한 소수의 개인 물건 친구에게 받은 책, 아이들 첫 발자국 프레임, 결혼 전 사진만 가방에 넣었다. 시어머니가 사준 옷이나 물건들은 모두 버렸다. 그 물건들에는 편견과 억울함이 묻어있기 때문이다. 문서 남편이 짐을 들고 나에게 정말 갈 거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봐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짓고 안녕. 여보, 잘 지내. 라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 부부로서 마지막 인사였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민주도 문구멍에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이사차가 아파트 단지 앞에 왔을 때 아이들이 엄마, 우리는 어디로 가요? 라고 묻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집으로 가요? 라고 웃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이사차가 움직이면서 아파트가 뒤로 사라지자 마음속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기대감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새로운 집은 15평짜리 아파트였다.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보이고 햇살이 가득 들어온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뛰어다니며 엄마, 이 집 예뻐. 라고 기뻐했다. 나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창밖을 보았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나뭇잎이 싱그럽게 자라는 모습이 보였다.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파스타를 만들었다. 아이들은 치즈를 뿌리며 웃고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웃었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자유롭고 평화로운 순간 이것이 바로 나가 오랫동안 원했던 삶이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 달빛이 들어오고 바람 소리가 부드럽게 들렸다. 휴대폰을 보니 시어머니가 소셜미디어에 아무런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의 일은 이제 나와 관계없다. 나는 차를 마시며 자신을 돌아보았다. 5년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혼이 쉽지는 않고 앞으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이제는 누구의 편견도 무관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햇살이 새벽 창문을 비추었을 때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새들의 노래가 들렸다. 나는 이제야 진정한 나의 삶을 시작한다. 라고 혼자 속으로 말하며 미소를 짓는다. 과거의 아픔은 잊히지 않겠지만 그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아픔을 뒤로 남기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 이야기 끝.